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어느덧 25년의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져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반기가 어떠셨는지,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전 근래에 촬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새로운 운동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료하게 흘려보냈던 지난 시간이 무색하게 이제는 해야 하는 일에 파묻혀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두 발을 땅에 잘 딛고 서 있구나. 숨을 들이마시고 잘 내쉬고 있구나. 이런 감각들은 인지하지 않으면 종종 까먹고는 합니다. 한 번씩 살아있음을 체감할 때마다 제 안의 생명력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바쁨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마 하고 있는 일들이 저의 온전한 의지로 선택한 일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시작만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꾸준히 유지하는 데에 큰 에너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서툴고 느리더라도 제 힘으로 삶을 지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을 주는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선선한 날씨, 늘 사랑과 애정을 가득 주는 친구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과 간식 등등, 그리고 또 새롭게 생길 원동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의 주제는 SF 단편소설집입니다. SF 소설은 천설란 작가님의 책 말고 다락방에서 소개한 적이 없는 장르입니다. 제가 자주 읽는 편이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편소설에 처음 흥미가 가게 된 건 화려한 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입니다. 이 책은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수상을 한 단편들이 모여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총 5명으로 김초엽, 천설란, 김혜윤, 청해, 조서월입니다. 저는 앞에 두 작가님의 이름을 보고 이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엽 작가님과 설란 작가님의 소설이 있다면 읽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히 단편 소설의 매력은 짧고 강렬한 여운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편의 소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2편을 오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편은 김초엽 작가의 비구름을 따라서 라는 소설입니다. 김초엽 작가만의 독특한 설정과 표현이 단연 돋보였던 단편입니다. 주인공 보미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여진 한 초대장을 발견합니다. 초대장은 보민에게 온 추도식 초대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한 문장을 보고 보민은 신경질을 내며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적힌 문장에는 죽은 룸메이트인 최이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있었습니다. 최이연의 추도식에 참석해주세요. 간결하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민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민은 누군가의 지독한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잊으려고 했지만 룸메이트의 이름과 추도식이라는 단어가
보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민은 다음날 있었던 중요한 발표에 집중을 하지 못한 채로 어설프게 끝내버렸습니다. 보민은 이영과 저 사이에 겹치는 지인이 없었기에 대체 누가 이 초대장을 보낸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이 온 날부터 매일매일 식탁 위에, 쓰레기통 뚜껑 위에, 침대 베개 밑에, 옷장 안에 또 다른 초대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들어가 보지 않았던 이연이 썼던 방을 열어보니 거의 20장에 가까운 초대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던 보민은 욕짓거리를 내뱉었습니다. 보낸 사람에는 모두 최이연이라는 석자가 당당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추도식에 적힌 날짜가 조금씩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초대장은 4월 30일,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어떤 초대장은 4월 29일, 4월 28일이었고 심지어 4월 31일이라고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보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초대장들을 살펴보다가 다른 문구가 적힌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있어. 구름 관찰자도 녹색도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연이 자신에게 스치듯 이야기했던 말이었습니다. 보민은 죽어 없어진 이연이 정말 이 초대장을 보낸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새 보민의 눈앞에는 웃고 있는 이연의 형상이 아른거렸습니다. 보민과 이연은 보드게임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연이 모임에 처음 나타났을 때 서글서글하고 조그마한 이연은 모두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보드게임 모임은 남자의 비중이 높았고 어쩌다가 새로 온 여성 회원들은 대부분 한두 번 오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임에 있는 남자들이 여자에 환장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보미는 얼마 없는 여성 회원이었기에 다른 모임원들이 자신을 잘 챙겨주는 걸 보면서 어쩌다 보니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연은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에 개의치 않고 반짝이는 눈으로 노바 파우치라는 보드게임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보민을 포함한 모임 멤버들은 그 게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연은 약간의 아쉬운 기색을 보이며 내일 노바 파우치를 가져올 테니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보민은 이연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노바 파우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노바 파우치는 국내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후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고 단종된 보드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드게임 마니아들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좋다며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노바 파우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고 설명하는 게임이었습니다. 3가지 색깔의 주머니가 있고 빨간색 주머니에는 물건 토큰, 파란색 주머니에는 속성 토큰이 있었습니다. 2 토큰을 뽑아 합쳐서 현실에 없는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플레이어는 그 물건이 자연스럽게 쓰일 만한 가상의 사회를 지어냅니다. 성공 여부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설명을 받아들였을 때가 성공이었고 실패하면 자신이 가진 생명력을 하나 뺏기게 됩니다. 라운드가 진행되다가 고난도 주머니인 초록색의 노바 주머니가 열리면 한층 더 정교하고 복잡한 제약이 더해집니다. 이 게임은 모임 인원들이 좋아하는 전략 게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판정 규칙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노바 파우치를 함께 하자고 말한 다음 날 규칙을 숙지하고 온 사람은 보민이 유일했습니다. 둘은 딱 2명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가깝게 마주 앉았습니다. 이연은 보민에게 노바 파우치 박스를 건넸습니다.
보미는 이 게임이 둘이서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이연은 5명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며 둘이서 해도 충분히 재밌다고 답했습니다. 보민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주머니에서 우산을 뽑았고 파란색 주머니에서는 그물망처럼 구멍이 뚫린 이라는 속성을 뽑았습니다. 그물망처럼 구멍이 뚫린 우산. 보미는 이렇게 쓸모없는 물건이라니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연은 보민이 뽑은 토큰을 보고 웃으면서 그물망처럼 구멍이 뚫린 우산이 평범하게 있을 세계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보미는 잠시 고민하더니 우산으로서는 쓸모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우산이 장식품일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귀걸이 같은 장식품을 몸에 걸 수 없는 그런 금기가 있는 세계. 혹은 거기에 더해 철저한 계급사회여서 우산을 들면 한 손을 쓰지 못하게 되니 장식품인 우산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계급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했습니다. 이연은 보민의 설명에 만족했는지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곧이어 이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연은 손목에 차는 한 묶음의 향수병이라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이 평범하게 존재하는 세계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감정을 냄새로 표현하는 곳, 특정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향을 조합해야 하는 세계, 안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 향기를 선택했다고. 보미는 이연이 술술 내뱉는 설명들에 점점 매료되어 자신의 턴을 대충 넘기고는 이연이 말하는 물건과 세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네, 아니오가 표시된 노란색 청진기, 실시간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열쇠고리 등 다양한 물건을 조합했고 또 그에 못지않은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미는 원래 좋아했던 보드게임의 종류들과 노바 파우치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플레이가 즐거웠다고 생각한 건 이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보미는 밤새 이연과 노바 파우치를 이어갔고 나중에는 게임을 하는 이연을 구경하는 수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문 커튼을 걷으니 어느새 해가 떠 있었고 아지트에 있던 모임 멤버들은 밤샘 게임에 다들 초췌해 보였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잠긴 이연은 너무 재밌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미는 자신도 재밌었다고 다음에 또 하자고 말했고 이연도 그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보미는 갑자기 생기는 일정들에 한동안 보드게임 모임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월말이 되어서야 모임에 나타난 보미는 이연을 찾았지만 이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누군가가 보민에게 최희연 씨가 저번에 나왔다가 보민이 없다고 하니 그냥 가버렸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보민은 이연과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은 자신을 탓했고 다음부턴 꼬박꼬박 모임에 나갔지만 이연은 다시 보드게임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민은 점차 모임의 지루함을 느꼈고 자신의 앞을 오고 가는 멤버들을 보며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흐른 뒤 보미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연을 마주치게 됩니다. 한 폐품 처리 업체 현장으로 외근을 나간 보미는 온갖 금속 쓰레기가 몰려드는 작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미는 분류 작업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보미는 이연을 크게 불렀지만 수많은 폐품이 쏟아지는 작업장이었기에 목소리가 쉽게 묻혔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살짝 돌린 이연은 보민을 발견하고는 잠시 눈이 커지더니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연은 옆 직원에게 무어라고 말을 하고는 보민의 앞에 섰습니다. 보민은 말을 얼버무렸고 이연이 입을 열고 말하는 걸 보았지만 소음 때문에 어떤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민은 되묻는 대신 주말에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연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웃으며 긍정의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보미는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추정되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무척이나 오래돼 보였고 입구 쪽은 아케이드형 천장으로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붙어 있는 게 대단한 낡은 포스터를 지나쳐 보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는 미간을 찌푸리며 누군가가 있냐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미는 문 손잡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고 혹시 안에서 누가 나타날까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틈 사이로 매캐한 냄새가 쏟아졌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켰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아 창문에 쳐진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큰 소용은 없었습니다. 보민이 있는 곳은 예전에 공연장 안내 창구가 있었을 법한 작은 공간이었고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사이에 안쪽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양옆은 온통 까만 암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보미는 안쪽 문을 열어보고자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잡동사니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걸 보미는 이연이 쓰던 방과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보미는 죽은 이연이 자신을 이곳에 초대했을 리 없다고 대체 어떤 사람이 이 초대장을 보낸 건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으로 부른 이유에는 분명 나쁜 의도가 있으리라고 짐작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으로 보이지 않았던 벽의 일부가 열리더니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덩치가 크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보미는 혹시 몰라 주머니에 넣어놓은 나이프를 확인했습니다. 안을 확인하던 남자는 뒤늦게 보민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보민은 자신을 보고 놀란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남자는 초대를 받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민은 혹시 초대한 사람이 최이연이냐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민은 추도식에 온 남자를 보며 이연이 아는 사람임에도 자신은 초면인 것에 약간 기분이 상해갔습니다. 추도식에 초대되었다는 건 곧 이연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데 그 사실이 보민의 기분을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보민은 퉁명스럽게 이연과 어떤 사이냐고 물었고 남자는 대답하기 민망한 듯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곧이어 자신이 작은 보드게임 회사에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민의 머리에 노바 파우치가 스쳐 지나갔고 노바 파우치를 언급하니 남자가 흠칫하며 자신이 개발한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에 초대됐지만 이연의 죽음조차 몰랐던 남자를 보며 보민은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던 보민은 남자에게 같이 이 공간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민은 창고 안쪽으로 향하는 문을 가리키며 저 문이 단단히 잠겨 있다고 저 안쪽에 뭐가 더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또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기 위한 도구를 찾아봐야 하나 고심하고 있을 때 아주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연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에 보민과 남자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보민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여자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연의 초대를 받고 왔다고 말한 여자는 이연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민은 이연이 여기 없으며 이연은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라는 듯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도 남자처럼 이연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초대장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낡고 허름하며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 공간의 공통점이라고는
이연과 아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는 이 세 명이 나란히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초대장은 정말 이연이 보낸 것이 맞을까요? 보드게임을 개발한 남자와 무턱대고 추도식에 찾아온 이 여자는 이연과 어떤 사이였을까요? 그리고 보민과 두 사람은 그 공간에서 이연을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지금까지 단편 소설 비구름을 따라서였습니다. 이 소설은 김초엽 작가의 톡톡 튀는 상상력과 그걸 입체적으로 표현해내는 문장력이 가득해서 읽는 내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바 파우치라는 보드게임이 너무 인상 깊었어서 단편 소설의 제목을 노바 파우치라고 잘못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임을 생각해냈을까요? 저는 실제로 이런 보드게임이 있으면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떠올리면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노바 파우치라는 게임이 있다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실 건가요? 전 소설에 나왔던 물건 중 특히 이연이 말한 실시간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열쇠고리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연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이 물건이 있는 세계는 한 사람의 사회 평판을 수치화해서 과시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노골적인 과시보단 은근한 과시가 유행하여 열쇠고리, 지갑에 작게 수치가 뜨는 물건이 흥행하는 거죠. 슬쩍 꺼내 보이는 순간 평판 수치가 올라가면 엄청 짜릿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에 책을 읽으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이런 물건이 두어 개가 더 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분명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등장인물은 여럿이지만 이 모든 물건들과 물건이 존재할 법한 세상이 김초엽 작가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작가는 이런 세상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가는 건지 아직 꺼내 보이지 않은 세계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김초엽 작가의 신작 양면의 조개 껍데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 덕분인지 신작에는 또 어떤 독특한 세상이 숨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편 비구름을 따라서가 어떠셨나요? 청취자분들의 흥미가 조금이라도 꿈틀대었기를 바랍니다. 2부에서 소개할 소설은 청해 작가의 아모 에르고 숨입니다. 저는 청해 작가의 소설을 이 단편으로 처음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책에 실린 글 중에서 가장 좋았던 단편 소설이기도 합니다. 김초엽 작가와 천설란 작가의 소설을 제치고 제 마음속 1등으로 자리 잡은 단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시작 문장은 비어가 복제체 처분 규칙입니다. 그 밑에는 4가지의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복제체는 생성 후 1개월 이내 폐기해야 한다. 골격, 피부, 혈액을 포함하여 유전 정보가 담긴 모든 물질을 말소한다. 폐기 시에는 지정된 소각로를 이용한다. 이는 살인이 아니다. 이 4가지 규칙으로 소설이 담고 있는 세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인공 오피리아가 등장합니다. 오피리아는 연인인 후디니가 있으며 어제 연인이 아닌 실비아라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어떤 언어적 신호가 필요 없었던 이색적인 순간이라고 오피리아는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상을 연인인 후디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인이 타인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말에
후디니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피리아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어젯밤의 도입과 결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후디니는 지금 자신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피리아는 당당하게 자신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후디니는 방금 네가 실비아라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따졌고 오피리아는 천연덕스럽게 실비아는 자신의 복제체라고 말했습니다. 후디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크게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제인간은 하나의 생명체였기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오피리아는 후디니가 개발 중에 있었던 미승인 인공 배양기를 활용하여 복제체를 만들었습니다. 유전 정보를 삽입한 배아체를 만들어 성장 촉진 물질을 주입했고 세포 분열이 시작되었을 때 몰래 옷장 안에 두고 키운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실비아는 불법 복제체라는 말이었습니다. 후디니는 기가 찬 표정으로 고작 바람을 피우기 위해 실비아를 만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오피리아는 나 자신과 잠자리를 가진 게 어떻게 바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후디니는 복제인간과 안드로이드 기계는 다르다고 너 때문에 소각장에서 말소될 죄 없는 복제체가 만들어졌다며 크게 비난했습니다. 오피리아는 복제한 실비아와 기계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고 후디니는 그 말에 언성을 높이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오피리아가 만들어낸 복제체는 모체와 99%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과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었죠. 복제체들은 인구 절벽인 지역에 파견되기도 했고 인간의 지적 노동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전적 변이는 의학적으로 윌리엄스 비런 증후군으로 분류하며 이는 지나친 사교성과 무차별적인 친화력을 의미하는 신경 발달 질환입니다. 흔히 개의 유전자에서 발견되는 이 변이를 연구자들은 인간형 변이 유전자로 개발한 것입니다. 복제체는 모체에게 태생적으로 유순하고 애착하며 복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개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인을 맹렬하게 비난하던 후디니의 연구 목표는 바로 이 유전자 변이가 제거된 복제체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디니는 오피리아에게 실비아는 복제체가 아닌 인간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한 명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피리아는 후디니에게 화가 난 이유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법 복제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덧붙여 자신이 사랑하는 건 오직 후디니 너뿐이라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복제체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피리아의 전 연인이 등장해야 합니다. 오피리아는 전 연인이었던 와이즈와 헤어진 뒤 궁극적인 사랑을 갈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디니는 와이즈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피리아는 자신이 입고 먹고 마실 모든 것에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을 염원했으나 후디니는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오피리아는 마치 물병이 뺏긴 마라토너처럼 갈증을 견디고 있었고 이 사랑의 허기에 자신의 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피리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와이즈의 사랑과 후디니의 사랑은 같은 양일까? 와이즈는 전 재산을 지불해 자신에게 연구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만약 후디니도 전 재산을 털어 자신에게 값비싼 것을 선물한다면 나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와이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전 재산을 지불한 것이지만 후디니는 적선하는 마음 혹은 연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신에게 도취하고자 그런 것은 아닐까. 오피리아는 후디니와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 후디니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비아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헌신적이었던 실비아보다 후디니를 더 사랑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이를 자랑스럽게 후디니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후디니는 그런 오피리아를 여전히 멸시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후디니는 복제체 중 돌연변이로 모체에게 순종하지 않는 복제체도 생길 수 있다며 어떤 복제체는 자유를 알면서도 모체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순종하는 척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후디니는 이처럼 복제체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디니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 복제체까지 만들어낸 오피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연구소를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오피리아는 그 모습을 보며 후디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자리에 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후디니는 결국 등을 돌렸고 그대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오피리아는 적지 않은 연인을 만나왔지만 그 누구와도 관계를 오래 지속하진 못했습니다. 오피리아는 사랑을 알지 못했고 받아본 적도 제대로 준 적도 없었습니다. 늘 의심을 통해 상대방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지나간 연인들은 그런 오피리아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진저리를 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실패는 쌓여만 갔고 실패는 연속해서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은 바로 와이즈였습니다. 그러나 와이즈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오피리아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피리아는 와이즈의 사랑을 살려내고자 수많은 사람에게 애정을 갈구했지만 결과는 늘 이별이었습니다. 오피리아에게 있어서 와이즈는 사랑의 순수성을 보여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나온 다른 연인들의 사랑을 초월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와이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오피리아만의 연구소를 선물했고 죽기 직전에는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피리아는 와이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완벽하고 숭고한 사랑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랑을 경험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와이즈의 따뜻한 미소는 오피리아 안에 있는 폭력성과 잔인함을 지워주었습니다. 실비아에게 모진 말을 할 때 혹독한 체벌을 가한 뒤에는 늘 와이즈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피리아는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늘 실비아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오피리아는 후디니를 잃은 뒤 모든 의지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풍매와 알레르기가 있었던 오피리아는 꽃나무가 완연한 계절이 오면 하루에 한 번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원래라면 후디니가 정기적으로 약을 받아왔었지만 이제는 그 돌봄을 더 바랄 수 없었습니다. 오피리아는 알레르기로 생긴 농포를 상실의 흔적으로 방치하고 싶었습니다. 자학을 하면 떠난 후디니가 미안해서라도 돌아오리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레르기 약은 고갈됐고 병원에 갈 힘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그런 오피리아를 대신해 연구소를 점검하고 생필품을 구입해왔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로 함께 먹을 식사를 보기 좋게 차리고 집안일을 온전히 담당했습니다. 오피리아는 겸연스러운 마음에 가끔씩 거들었고 실비아는 그런 오피리아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피리아는 그 미소에 반감을 느껴 일부러 말을 거칠게 쏘아댔습니다. 실비아가 차려준 간단한 밥을 먹으며 밖에서 자신인 척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냐고
비아냥대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말도 없이 저녁에 들어온 일을 언급하며 자신인 척 사는 일이 기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실비아는 평상시처럼 부인하려다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실비아가 방에서 가지고 나온 건 얇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실비아는 즉석 복권에 당첨되어 그 돈을 쓰고 오느라 늦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오피리아를 위한 시집을 산 것이었습니다. 오피리아는 많은 돈을 얻고서 자신을 위해 산 게 고작 시집이냐고 물었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이 없어진 후에도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샀다고 말했습니다. 오피리아는 시집을 처음 본 척했지만 낯선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외로움과 불안에 맞서 싸우는 밤마다 시를 씀으로써 시간을 보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실비아는 오피리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구닥다리 유머도 준비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유머는 와이즈가 오래전에 알려주었던 말장난이었습니다. 오피리아는 하나도 재미가 없다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실비아는 침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견뎌야 하냐고. 오피리아는 그런 실비아를 보며 과거에 미숙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연인이 나를 한없이 이해하고 감싸주길 바라며 당당히 말도 안 되는 잘못들을 저질렀던 때,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 용서가 사랑의 징표라고 생각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부끄러워하는 실비아를 보며 오피리아 또한 지난 어리석음들을 반추했습니다. 실비아는 다 먹은 자신의 식기와 절반도 채 비우지 못한 오피리아의 식기를 정리하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숫자 위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이는 곧 실비아와 오피리아가 만난 지 한 달이 되는 날을 가리키는 표시였습니다. 실비아는 오피리아를 보며 사랑하는 당신과 살아봤음에 즐거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피리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후디니에게 가진 자신의 마음과 후디니가 가진 사랑을 측정하기 위해 장난감처럼 만든 실비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폐기하기 전 마지막 날 밤, 오피리아는 새근새근 잠이 든 실비아를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오피리아는 소각장에서 말소될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야반 도주를 하거나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며 협박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듯 곤히 잠든 실비아를 보며 오피리아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모질게 대해도 자신의 깊은 상처를 꿰뚫듯 어루만주었던 실비아를 자신이 곧 죽을 걸 알면서도 오피리아와 함께 살아봤음에 즐거웠다는 말을 내뱉는 실비아를 보며 오피리아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와이즈가 주었던 숭고하고 무결한 사랑을 오피리아는 다시 느낄 수 있게 될까요? 여기까지 단편소설 아모 에르고 숨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주 신선하게 풀어냈고 그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작가의 해설에 따르면 이 소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언을 남긴 데카르트의 철학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기도 합니다. 코기토는 해당 문장에서 생각하는 존재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등장한 철학이 데카르트의 육성찰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오피리아의 시점으로 진행되며 주인공이 깨닫는 6가지의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본래 데카르트의 육성찰은 자아와 신, 외부 세계를 다루지만 작가는 이 소설에서 오로지 사랑만으로 육성찰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소설의 제목인 아모 에르고 숨은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의미입니다. 작가는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진실로 삶을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할머니라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모든 삶에 그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어찌되었건 할머니 덕분에 자신은 짐승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할머니의 사랑은 한 생명체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었고 여기에서 이 소설의 토대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가진 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아름답고 멋진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와이즈가 오피리아에게 건네주었던 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를 이해해. 나도 가끔 그러거든. 불안해지면 저 높이 뜬 별을 봐줄래? 손가락질 대신 북극성의 밤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살피겠다 약속해준 사람, 와이즈였다. 사랑이 생명이라면 그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는 내 모든 폐허를 남루한 헝겊 같은 자기 삶으로 윤이 나도록 닦았다. 그 초라한 포용이 내게는 구원이 되어 갖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이즈에게 털어놓았다. 오피리아, 의심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찾으려면 6단계의 성찰을 거쳐야 한대. 달리 말하면 6번의 성찰만 거치면 깨닫지 못하는 건 없어. 훗날 네가 혼자가 되더라도 나와의 사랑이 6개의 문이 되어 내게 기쁨을 주길 바라. 오피리아에게 있어서 와이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설의 중간중간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소설이기에 가능한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랑이 실제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랑. 끝이 없는 가시밭길 같은 삶을 함께 걸음으로써 고통을 나누어가는 사랑. 이것이 실제한다면 저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보단 천천히 스며들어 어느새 많은 변화를 꾀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안녕을 바라고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 SF 단편 소설집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2개의 소설 중 청해 작가의 글은 요약하기가 조금 까다롭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철학에서 출발한 소설이었기에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편이기도 했고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배제하고 적어야 했어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책에 실린 단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늘 제 방송을 통해 청해 작가의 단편을 읽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투엽 작가와 청해 작가 소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사랑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연은 우리가 가닿지 못했던 세계를 사랑했고 보미는 그런 이연의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와이즈는 상처가 가득한 오피리아를 사랑으로 감쌌으며 오피리아는 그 사랑을 마지막엔 실비아에게 건네주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구원. 저는 이 구원의 형태가 가득 담긴 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이 부디 재밌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